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까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해 왔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발언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IAEA 보고서가 나왔지만 과학적 데이터가 돼서 뭐 과학자들이 증명할 일이지만 흔히 하는 말로 안전과 안심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다 하더라도 과학적 데이터가 보증한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은 불안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또 기시다 후미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접 국가의 그 국민들의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 뭐 해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할 거라고 보는데 일본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8월 달에 되면 방류에 점하게 되면 그 총리가 수상 기시다가 직접 뭐 특별 담화문을 통한 성명을 통하든지 인접국의 국민들의 불안감을 잘 이해하고 있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일본 정부가 책임지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국제해양재판소에 우리를 끌고 가겠다든지 먼저 가겠다든지 이런 피해가 있다면 이런 좀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요구할 것 같고 그 표현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강하게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의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3월 이후에 몇 달 동안 전개된 상황 그리고 정부 여당이 보여온 태도를 보면 일본의 방류 계획을 그대로 승인한다는 원칙 자체가 한 번도 변한 바가 없고 이 그 불안감, 안정에 대한 어떤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특히 최근에는 문체부 내에 괴담 TF까지 만들어서 논의 자체를 막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어떤 발언은 세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구하거나 또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뭐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실제 이 문제가 의제화돼서 논의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도 그렇고 이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IAEA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방류 이후에 이 생태계에 미치게 될 어떤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일본이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묻고 대책을 촉구하는 이런 얘기를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가 국민 안전을 위한 3대 조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출 보류를 좀 요구를 해달라라는 내용의 3가지 안이 담겼는데 3대 조치 요구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렇게 보류를 해달라고 요구하려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우리 해역이 오염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데 2011년도에 사고 터지고 나서 12년 동안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92개 지점에서 우리도 일본을 의심하면서 그건 문재인 정부 때나 우리 정부 때나 2011년 박근혜 정부 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92개 포인트에서 계속 관찰하고 했는데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일본 정부 스톱하고 보류 계획하고 보류하고 방류 계획 보류하고 이렇게 요구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2021년 2년 전에 4월 달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할 즈음에
그 점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있어봐요. 이렇게. 근데 지금 와서 이미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을 야당이 대통령을 향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월성이나 고리에서 어떤 사고가 터졌다. 그럼 우리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기준에 따라서 또 국제 기준에 맞춰서 오염수를 어쨌든 방류하거나 조치를 취했는데 가까운 일본에서 시마네 현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도 없이 일본 정부에서 우리 보고 방류하지 마세요. 방류 좀 중단하세요라고 요구하면 우리가 요구 응할 겁니까? 응할 근거가 있나요? 우리 언론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불안하지만 이런 점도 봐야 된다. 그래서 야당의 급한 마음을 알겠는데 이것은 이미 지나간 문제다라고 봐요. 네, 잠정 보류 요구도 있었고 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이 내용도 담겼고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했던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이제 국민의힘도 같이 동참을 하자 이런 내용이 담겼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당장에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 조치죠. 안 그러면 뭐 방류 현실화가 적어도 뭐 빠르면 8월에 된다는 것이 지금 대략 뭐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보류하고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WTO의 판단을 받아보고 또 실질적으로는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IAEA의 어떤 확답을 듣고 이게 실질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도대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냐는 겁니다. 물론 한일 관계 개선 그것에 따른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국익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과학적으로 방류되는 오염수, 알프스를 통과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하회한다는 그 검증까지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간 오염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삼중수소가 인체에 침투됐을 때 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유전자가 결합되거나 일으킬 수 있는 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과학 아닌가요? 물론 그 가능성이나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의학계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의학적 검증을 하는 전문가 그룹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IAEA와 별도로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이 방류가 어떤 이익도 없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면 최소한의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조치의 마지막 단계 요구로 보류하고 WTO 제소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생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IAEA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하고 이 정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워낙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상 속보 잠시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고 서울 구로구에는 시간당 7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극한호우가 발령됐다. 구로구에 극한호우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시간 강수량 50mm, 3시간 강수량 90mm가 넘었을 때 발효되는 극한호우가 구로구에 지금 발령됐다라고 하니까요. 특히나 저지대에서 침수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기상 속보를 전해드릴 텐데요. 피해 없도록 기상 속보, 기상 소식에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서 계속해서 기상 정보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대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 의원 10명이 지금 일본 도쿄로 출국을 했습니다. 총리 관저 앞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선동 정치를 해외로 수출했다 이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민주당 의원들이 그 총리 관저 앞에서 모임을 한 건 집회를 한 건 맞는데 정확하면 한국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게 아니라 일본 시민단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 환경단체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참석한 거예요. 참여한 거지 동참한 거다. 근데 기시다는 없었다 그래요. 다 좋은데 저는 야당이 저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쿄 장애투쟁이지. 그러니까 우리 국회나 청와대 앞에서 옛날에 했던 게 아니라 도쿄 총리 관저 앞 장애 집회 수준이다. 국회 앞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국회 앞에서는 잘 뉴스를 못 봤는데 어찌됐건 장애 집회의 도쿄 이전인데
좋은데 저걸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1년쯤에 좀 했으면 그나마 조금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2021년도에 일본 정부도 자기들끼리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해양 방류로 할까 말까 뭐 얼마나 많은 자기들은 뭐 고민을 했겠어요. 그때 주변국에 특히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대포 와서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 알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시다가 마음을 바꿔서 뭐 8월달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이런 방침이 정해진 거. 이것은 뭐라 그럴까?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하더라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좀 이야기하는 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도 일본이 안 했으면 좋겠지만 방류를 안 하는 게 최고 좋았겠습니다만은 이 진도 뭐 리히터 지진계로 9가 10에 육박하는 인류 참사가 벌어져가지고 일본인들 어떻게 해서 이제 오염수를 탱크로 계속 쌓다가 이제 한도가 차니까 폐로를 해야 되니까 그걸 없애야 되는데 현재 가진 우리 세계적인 기술 수준으로는 과학의 기술 수준으로는 해양 방류가 가장 뭐 돈도 적게 들고 그나마 확실하다. 그래서 30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방류 희석해서 내보내겠다 30년 동안 하고 있고 IAEA는 평가를 해본 결과 장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 혀를 차면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4년 5년 후에 그나마 한국에 다시 온다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뭐 알래스카나 캐나다나 미국 서부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볼 여유는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조규현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가 일본의 지금 방류 결정을 그 IAEA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안전하다고만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80% 가량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여론입니다. 실제 그리고 뭐 그런 여론이 수산업 관련주에 반영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목소리 야당이라도 내야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불안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방류를 일시 보류하고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좀 귀를 기울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번에 가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이 불안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전부 괴담 가짜뉴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내 여론도 다 설득 안 된 거 아닙니까? 적어도 40% 가까이는 방류에 반대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방일단에서 같이 합류해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단체들도 방류 반대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 주민들도 역시 반대 여론이 높고요. 이게 괴담이고 가짜뉴스였다면 일본 국민들은 왜 설득이 안 됐겠습니까?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은 인류 공통이 느끼는 것이고 안전성에 대해서 여전히 검증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객관적 사실로 봐야 됩니다. 이게 아직 그 100%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지 않아서 과학이 아닌 게 아니라 불안감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생태학적으로 또 인간 생명 관점에서 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주장하는 것도 과학에 근거한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일본 내 여론도 분명히 있고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그러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당연히 일본 정부를 향해서 잠정 보류하고 이런 요구에 좀 목소리를 귀 기울여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가 오염수 괴담의 유형과 그리고 유포 경로를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차단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2011년도 12년 전에 사고가 빵 터졌을 때 후쿠시마 원전이 뭐 멜트다운 융해가 됐을 때 일본이 얼마나 급했던지 바닷물 끌어다가 계속 냉각시켰다는 기사가 수없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지금 오염수 수준이 아니라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몇만 배가 더 농축된 상태로 그냥 다 쓸려 나간 거예요. 그게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우리 해역에도 2번 정도는 왔어야 될 거예요. 4, 5년 걸린다니까. 12년 전이니.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선가는 우리 아니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뭐가 좀 후쿠시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괴담이다 아니다는 뭐 괴담 뭐 불안감이 있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괴담이 아니다 보면 나중에 적어도 4, 5년 후에 적어도 2027년, 28년도에 되돌아볼 때 그 물이 다시 말해 방류수가 돌고 돌아서 제주 해역에 도착할 때쯤 그때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하겠냐. 이게 뭐 없다 그러면은 자, 아유,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야당 정치인들이 이야기할지 아니면 그때는 4, 5년 전, 이게 2023년도에는 그냥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그냥 반영해서 행동했던 겁니다라고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8월 달에 방류하게 되면 그 후는 야당이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걸 언제까지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 이렇게까지 국민의 당선 불안감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채질하면서 끌고 갈 수 있겠는가라는 정치적 생각도 계산도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또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1일 수산물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점검하고 실제 오염됐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은 지금까지 해왔다고 하니까요. 계속 강화해서 해야 되죠. 방류가 장장 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요구대로 보류돼서 어떤 조치가 있느냐에 관계없이 해오던 대로가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돼 왔으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 제기를 가짜 뉴스로 다 보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정부 차원에서 여당 차원에서 한다는 걸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과학,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기준, 가짜뉴스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부터가 가짜뉴스입니까?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인체 유해성을 미칠 수 있다는 말 가짜뉴스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념을 구분할 수도 없는 방식의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단체적으로 어떤 이 비판 입장을 내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겠다는 거죠. 과거 그래서 이제 광우병 사태 때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하는데요. 물론 그때 당시에 뭐 이것을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광우병이 발생 안 했으니까 다 괴담이다. 이런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이 이명박 정부가 정권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미국에 가서 쇠고기 수입 협상을 그냥 타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광우병 위험이 될 수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소, 또 특수 위험물질에 대해서 무분별한 수입을 다 허용해주고 온 협상안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당시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 제기,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해야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요구를 계속하니까 재협상을 통해서 수입 연령 낮추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만들어졌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아무 광우병 위험이 없지 않는데 그때 다 괴담이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냐는 것이죠. 이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불안과 우려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정부가 이제 정해놓은 입장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 국민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과연 지금 합당한 정부의 태도인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조 변호사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광우병 사태 2008년도에 현역 의원이었어요.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 물론 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MB 정부,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협상, 그러니까 굴종적인 협상을 미국에 하는 바람에 미국 좋은 일 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30개월령 이하를 우리가 수입했어. 맞아. 고쳤어요. 그러면 30개월령 이상은 미국에서 고기를 버렸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다 먹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왔지만. 뭐 다른데. 그런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생겼나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인간 광우병은 처음에 발견된 이후 1998년 이후인가 95년인가 28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232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발생자가. 미국에서는 몇 명 생겼느냐? 4명 생겼, 4명. 4명이 어떻게 된 거냐? 미국에 생긴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영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거기서 병을 얻어서 발병이 미국에서 됐다는. 그러면 미국산 소고기 적어도 30개월령 이하든 아니든 간에
광우병이 생긴다고 주장했던 그거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후 어찌됐든 우리는 전부 다 잊어버리잖아요. 광우병이 있든 말든 그냥 이명박 정부 잘못하고 우리가 그냥 질타했다니까요. 이거는 만족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하다 넘어갔다고. 그래서 내가 4, 5년 후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안 되면 박뉴스가 어떤 문제도 없다. 세계적으로 아무도 수치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타나면 야당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때 2027년도에 또 대통령 후보 나서면 이재명 앨리스 후보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 쪽 국힘 쪽의 후보.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4, 5년 전에 왜 2023년도에 왜 이런 소리 했느냐?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그것을 내가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또 빠져나갈 것 아니냐.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자 2008년도에도 못 배우고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책임 있는 발언을 하란 말이에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보면은 불안하다 하는 그 소리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무슨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인간이 참 자기 합리를 잘하죠. 자기 합리를 잘하게 마련인데 2008년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고요. 저는 그 점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네. 오염수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방상면 종점 노선은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 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는 말인데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갓당 종점을 원합니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입니다. 대선 직후에 바뀐 종점도 처갓당 방향. 엊그제 임명된 용산 출신 국토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종점도 처갓당 방향. 답정 처가입니다. 백지화는 하루짜리 국면 전환 쇼였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처갓당 노선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원안 종점 근처에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것이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 아니냐 이런 얘기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처가 땅 종점을 원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종점에 결국 누구 땅이 있냐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종점에 누구 땅이든 간에 고속도로 노선이라는 게 교통량이 많이 좀 흡수할 수 있고 환경에 적은 영향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 결정 아니겠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주당이 그러니까 결국은 처가 땅, 대통령의 처가 땅 쪽으로 좀 노선을 바꿨네. 이것은 결국은 처가 쪽에 뭘 주기 위한 걸로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그 땅이라는 게 알고 보니 최근에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둘 다 양평 사람이다.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 양평군청의 산림과 공무원이다. 산림 공무원. 그리고 87년도에 돌아가 있으니까 부인 최은순 씨나 딸 김건희 여사 쪽으로 뭐 완전한 그 백지화는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개입이라든지 또 여당인 국민의힘의 요구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가는 건데 뭐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 중요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조 변호사께서 맞아요. 근데 맞는데 보십시오. 이게 그러면 왜 노선이 바뀌었습니까? 결정적으로는 양평 국민들이 원안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원안대로 하면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12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어요. 나들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들목 놔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던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 군수 때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군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그때 민주당의 당협위원장과 군수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강화 IC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도 양평 국민들의 의사를 IC가 하나 양평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는 문제는 그럼 뭐냐?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자 강화 IC를 놓고 종점은 양서리로 빼는 게 양서리로 갖다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현장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양평 사는 사람들이 지형을 잘 알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면 자 900m 다리를 하나 놔야 돼요. 우리 남한강을 900m 다리 놓지요. 그리고 거기에 양서면에 가면 거기에 딱 J치즈를 붙이려고 그러면은 지금도 30m 높이의 고가 도로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대요. 그러면 거기에 J치즈를 만들려면 또 30m 올려서 교각을 높여서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강화 IC를 놓는 순간 생각하게 되는 순간 강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종점은 합리적이다. 왜 그러냐? 다리도 안 놓지요. 그다음에 2km가 늘어서 공사비는 더 늘어나지만 분산 효과가 더 크다. 다시 원하는 대로 하면 차량이 15,000대 지나가지만 여기는 22,000대 지나갈 수 있다. 따라서 두물머리에 교통평가도 더 해소하는 게 좋다. 돈은 더 들어가지만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랄까 처음에 그러면 이게 노선 변경 이야기를 한 게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게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민간 업체가 제시한 안이다라고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뭐 정치권에서 떠들 게 아니고 사실은 양평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저는 답이 나올 문제라고 봐요. 어떤 안이 양평 국민들에게 좀 좋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나온다. 물론 예. 지역에 따라서는 다르긴 다를 거예요. 면별로. 재추진 여지는 있다. 다만 원안보다는 새 안이 환경 경제성 측면에서 더 맞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국토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2008년 최초 이 고속도로 사업을 제기했던 당시의 사업 목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사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이 사업이 구체화된 시점 당시의 어떤 문제의식, 6번 국도의 혼잡으로 인해서 거기 양평을 찾는 어떤 이 수도권 주민들 그리고 양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접근성 해소 이게 이 사업 추진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강상면으로 돌면서 국토부 갑자기 이제 이게 경제성이나 이 효과가 더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최초 이 문제 2023년 5월에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김주관 의원실에서 국토부에 자료 요구했을 때는 당시 추가되는 공사비가 960억인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문제가 되고 나니까 140억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라든가 환경성,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제대로 된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고 강화 부분에 IC를 넣는 안 이게 민주당의 요구만이 아니었고 양평 국민들이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조심스럽게 원안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요구했던 안입니다. 일한 대로 가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시행하면 되는데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백지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